20세기 후반부터 인구 동태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인구 동태의 변화가 긴 시간적 스케일로 나타났으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구 변동의 시간 범위는 매우 짧아졌습니다. 가령 1950년대는 베이비 붐의 시대였는데 1960년대에 갑자기 베이비 버스트 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동태의 변화는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용이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알다시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동태 변화 중 공통점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선진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전통적 일, 즉 기술 유무와 상관없는 육체 노동은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로써 전통적 일의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의 노동시장 공급과 전통적인 직장에 대한 젊은 인력의 공급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즉, 전통적 일을 해줄 노동자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인구 구성에 있어 선진국과 거의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아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아의 출생률은 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수준은 비슷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 일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전통적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한마디로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한 선진국들의 경우 멕시코로부터 대량 이주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 전고용 노동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은 공업화 이전 지역으로부터 추가 이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노동자의 유입을 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윌리엄 패티가 주장한 도시 문명의 흡수 능력의 한계치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좋은 어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량 이민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듯 사라지는 이민으로 인해 노동력의 다양화가 심화될 것이고 퇴직 연령의 강제성은 사라지며 특히 은퇴가 자동적으로 일의 중지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들의 최우선 과제는 젊은이들의 급증에 대비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점점 더 전통적 일자리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 것이고 개발도상국은 남는 노동력에 비해 충분한 일거리를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집약적 활동이 아닌 기술과 고도의 경영 능력을 요하는 생산 능력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남아도는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분업은 선진국이나 개발도 상국에게 모두 필요한 분야가 됩니다. 즉, 생산 분업에서는 선진국의 경영 능력과 기술 시장,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구매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풍부한 노동력이 합쳐지게 됩니다. 생산 분업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취업 연령 인구로 인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또한 생산 분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호의존하는 호혜적인 일입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가 선진국에 의존하는 행동이라고 생산 분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선진국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 자원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결국 선진국도 의존하는 셈이죠. 또한 생산 분업은 자국 제품을 지키려는 전통에도 도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통합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함께 선진국의 자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국적 기업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제조하는 회사이기보다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국적 기업은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건 선진국 시장에서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은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관리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의 다국적 기업은 오늘의 다국적 기업과 조직 면에서 아주 달라져야 합니다. 즉, 다국적 회사가 아니라 초국적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영을 하며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생산과 유통을 조직해야 합니다. 초국적 연합은 갈수록 국경과 시장을 넘나들면서 노동 자원과 시장 지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생산을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초국적 연합이 구조는 전통적 형태의 피라미드형에서 벗어나 함께 가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룹 전체에 대한 최고 경영 지혜보다 강력한 관리와 함께 각 구성 단위의 보다 큰 자유와 책임입니다. 또한 초국적 기업은 정치적 측면까지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초국적 연합은 갈수록 선진국 시장의 상거래를 위한 물건들의 공급원으로 성장하며, 선진국의 초국적 마케팅 네트워크는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즉, 개발도상국에게 초국적 기업은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초국적 연합을 중심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세계 경제에서는 더 이상 주권이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는 인구 동태에 의한 새로운 소비자 구분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인구 동태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합니다. 가령 외식은 직장을 가진 기혼 여성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그로써 얻어지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기가 좋을 때 구매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층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성인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구 동태는 다양한 시장들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장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선호하며 각기 다른 물건을 구입합니다. 즉, 다양한 인구 동태는 다양한 시장을 구성하며 다양한 수요의 증가를 만들게 됩니다. 인구 동태는 환경의 주요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콘셉트, 태도, 정책, 관행을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생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 변화는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구 동태의 변화에 따라 초국 가기업은 태도와 정책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초국가적 영업의 이론적 근거는 지난날의 다국적 기업과 달리 개발도상에 있는 대상국의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자본이 아니고 그 나라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훈련에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 수출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해외 시장을 조성하며 현지 사람들을 전문 기능인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동력은 각각 기대하는 바와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며 특성도 다양합니다. 또한 불경기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자와 관련된 수치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력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인 시장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치를 토대로 시장과 노동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첫 번째 지표로는 소비자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노동력 참여 수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않은 남성성인 세대주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과반수에는 미달하지만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아직도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이고 그들의 고용과 실업이 노동시장과 임금 압력에 가장 믿을 만한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식적이지만 순전히 정치적인 실업 수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경제정책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인 압력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기반으로 모든 선진국의 관리자들은 고용 수치와 실업 수치의 복잡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지침으로 삼을 수칙을 한 가지만 선정해야 한다면 두 번째 남성 세대주의 고용 수치나 실업 수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서유럽이 측정하고자 하는 실업 수치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은 모든 노동력이 질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력은 성인 남성 세대주로부터 온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주류 집단의 일부로서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피고용인 집단을 위한 각기 다른 인사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고안된 계획과 정책을 모든 고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료주의적 편이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인사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부대급여, 다양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부대급여란 의료보험, 연금 등과 같이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부대급여 또한 한 집단만을 위한 혜택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동기에 노동력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미래의 선진국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복지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갈수록 지식작업자가 인사정책과 복지정책의 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작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년퇴직에 대한 저항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생활을 연장하려는 주요 동기는 돈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생활을 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정년퇴직에 대한 저항은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들은 55세에서 60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반면 지식작업자들에게는 생산적인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퇴직 연령을 늦추고 퇴직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일정 연령에 퇴직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지식작업자들로 하여금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제2의 진로를 찾게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사업 운영자와 프로페셔널 그룹이 함께 존재하는 머리 둘 달린 괴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조직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기업에는 최고 경영진이 있어야 하고 지휘부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에 처했을 경우 결정을 위한 중심이 필요하고 명령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은 경영자의 역할이며 프로페셔널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기여할 바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학위증만이 경영자들의 충분 조건이었던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이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즉, 경영자는 리더로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명령을 하나로 통일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프로페셔널은 전문가로서 맡은 영역에 대한 직무의 확실한 수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조직은 경영자가 최상 위층에 존재하는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나 같은 중심을 가지며 서로 공존해가는 겹치는 원의 모양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는 선진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정책의 우선순위 및 제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령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는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는 최우선의 영역으로서 민족적인 자긍심과 전통적인 믿음과 같은 가치의 문제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자리 마련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비해 개발도상국의 관리자들이 선진국의 관리자들이 누리는 정도의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을 따라가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자체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가용자원이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이 당면한 과제는 전통적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영 관리자들은 더 의미 있고 도전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는 곧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의미하며 보수가 좋고 의욕을 자극하며 보람이 있는 일자리, 즉 지식작업자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진국은 지식작업자 분야의 유일한 우위를 생산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전통적 노동으로는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생산분업의 통합 관리만이 선진국 이하의 과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고용되었던 육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0세에서 60세까지의 육체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함으로써 과잉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잉여 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획은 상호 협력적인 사업이어야 하며 고용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잉여 인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경영진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잉여 인력 활용에 대한 기획이 경영진의 주요 책임 사항이며 혼란기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